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그나마 시세가 약간이라도 진폭이 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 야금이 올랐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친구들 1,000만 원 놓고 아니면 한 몇백만 원 놓고 돈 조금 벌었다고 이제 좋아하실, 이제 이 업계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러실 수 있는데, 오래 계시고 좀 금액대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다고 그래서 거기에 부안 애동하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이제 저도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나 댓글 쓰는 거나 이렇게 보면은 싹 이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 여기 비트코인 암호자산하고 금하고 비교해서 수치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면 홍콩 시위 사태가 되게 장기화되고 있고 브렉시트도 될까 말까 하는 와중에 이게 또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된 것도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얘기를 이제 뭉뚱그려서 전 세계의 금융 파이낸스 어떤 그 기축이 축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다 에 관해서 제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암호화폐 산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끝에 결론은 각자 판단을 내리시고,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만약에 20년 전에 100달러를 금에다 투자했다면 그 100달러가 지금 500달러가 돼 있을 거다. 한국 돈으로 60만 원이죠. 자,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9년 전에 비트코인에 100달러를 투자를 했다면 그게 지금 1638만 1000달러가 돼 있을 거다. 이게 하나로 환산했을 때 얼마냐면 100달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9년 전에. 그럼 이게 지금 얼마가 돼 있냐? 193억 4,596만 원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뻥카로 이걸 날린 게 아니라 아마 계산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9년 전에 비트코인이 얼마였는지 계산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실례로 제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면, 저하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불알 친구라고 하죠.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암호자산을 해가지고 좀 여유가 생기고 시간도 나고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밥을 사준다고 불렀어요. 오랜만에. 근데 제가 보니까는 제가 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지금 가격대가 나쁘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사이트랑, 그때는 이제 폴로니엑스가 바이낸스보다 더 많이, 뭐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폴로니엑스 사이트도 알려줬고, 이게 코빗하고 그때 빗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일러주면서 이런 거 한번 돈 한 500만 원만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이제 그 다다음 날인가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메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는 이거 자기가 보기에 이상해 보인다. 그래서 이건 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저한테 이제 그 친구가 그랬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이더리움이 갑자기 막 급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비트코인도 막 오르기 시작했고. 어쨌건 뭐, 결론은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 분명히 이제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자,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건 틀리니까, 뭐, 아니다, 맞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결론은 나겠죠. 예,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자, 그리고 이거는 시세는 그냥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생태계는 확장되고 있다. 생태계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비트파이넥스, 그러니까 리플코인하고 USD하고 지금 페어됐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BCH, EOS, LTC, 그리고 스텔라루멘, XRP, USD, 그러니까 달러 마켓하고 페어됐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USDT하고 BCH, EOS, 트론, ADA, BCH, EOS 페어됐다. 얘네는 계속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계속 페어시키고 있어요. 그게 피아트 머니가 됐든 US 달러가 됐든 아니면 USDT,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우리는 시세 등락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어차피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큰 관점에선 그렇게 움직인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 이 차트를 보고 예측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봤을 때 지금의 상승은 뭐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고 9,000달러대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자기는 그래서 롱배팅을 할 거다. 7,800달러부터 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롱배팅을 자기는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바라보는 견해하고 이 차트를 그린 사람하고 좀 약간 비슷한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8,350달러 8,350달러 위에를 좀 어느 정도 지지해야 반등해서 9,000달러대까지 가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9,000달러대까지 바로 다이렉트를 가는 게 아니라 8,350달러를 정확히 강하게 뚫지 못하면 또다시 박스권 장세가 되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한편으로는. 지금 단타성으로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홀딩할 물량을 어느 정도 할지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건데, 어쨌건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으로 이제 바라본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시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게 저도 급격한 상승이 조금 딜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브렉시트 다시 혼돈 속으로 존슨한 빚 못 보고 연장되나, 여기 이 뉴스가 나왔어요. 결론은 노딜 블랙시트가 이번 달 말에 끝난다. 이것도 지금 불명확하게 됐고 연기되는 것도 불명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냐면,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마감 시한 연장이 이뤄지게 됐다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뤄진 게 아니라 사실은 22일 밤 하원에서 다시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22일 날 밤에 다시 하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1월 31일로 넘어갈지 아니면 이번 달 안에 31일 날 무슨 일이 결정될지, 이게 모호하게 지금 됐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확실히 정해진 것도 없고. 브렉시트 셈법이 갈수록 혼미해지고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파장을 일으키냐면, 전문가들이 혼란의 시간이 길어지면 성장률을 큰 폭으로 깎아먹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영국 당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포일 데일리스는 브렉시트 혼란이 지속되면 영국 국내 총생산이 GDP가 올해 1.3에서 내년에는 1.0%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금융 파이낸스 서비스에 두 개의 축이 있어요. 기존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홍콩이라는 데하고 영국이라는 데예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좀 이따 이제 데이터 자료를 보여드릴 거고, 이 금융 파이낸스 축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한쪽에는 브렉시트, 한쪽에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중국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원래 그 법안은 벌써 10년 전부터 홍콩은 중국에 속해진다 라는 거에 관해서 이미 공포돼 있던 얘기라서, 어쨌건 중요한 건 이거를 이제 1%대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내년 경제 성장률이 뭐 3%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국 같은 나라, 서유럽 같은데, 이런데 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잘 사는 나라들도 1%대까지 지금 떨어질 확률도 높은데, 우리나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3%도 선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지역 실정이나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수치만 보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막 그냥 가져다 쓰는 기사 보고 그냥 막 떠드는 사람들 얘기만 보고 모든 거를 다 그 기사 내용에 맞춰서 그냥 흔들리고 휩쓸린다는 거죠. 결국 기자가 쓴 마지막 문장 하나, 마침표 하나에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북으로 갈까 남으로 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자기 중심이 없는 거죠. 보이는 만큼 보니까. 저는 그거를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자,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시위가, 홍콩 시위 사태가 되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지금 발생되냐면, 홍콩이 금융허브가 역할 대체 도시로 상하이와 선전을 밀고 있는 중국이란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단 얘기야. 선전하고 지금 보면 상하이를. 근데 그게 데이터로 숫자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08년도 거거든요. 2008년도 GFCI 지수, 그러니까 도시별 글로벌 금융 세타 지수에 관해서 이게 나와 있는 건데, 자, 2008년도에는 전 세계 1위가 런던이었어요. 765. 2위가 뉴욕이었고 760이에요. 별로 차이는 안 나. 근데 홍콩이 3위였고 4위가 싱가포르. 네. 그리고 5위, 7위, 6위가 프랑크푸르트, 7위가 시드니, 8위가 시카고, 9위가 동경, 10위가 제네바. 그리고 11위가 파리, 그리고 12위가 토론토, 13위가 샌프란시스코, 14위가 보스톤. 이게 정확히 2008년도에 나왔던
글로벌 금융 센터 지수가 이게 나온 거고, 자, 이거를 이제 2019년 3월 달 들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빨간 국기가 되게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보면 15위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변동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2008년에 정확히 11년 전에는 런던이 1위였는데 지금은 2위가 됐고 뉴욕이 1위가 됐어요. 세 번째 홍콩, 네 번째 상하이. 그러니까 네 번째가 싱가포르, 다섯 번째가 갑자기 상하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에 쭉 보시면 대부분의 나라 그대로 있는데 베이징이 9위에 있고 선전이 14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냐면 저도 뭐 많은 나라를 다니고 많은 나라 인종들과 일을 해보고 인간관계도 맺어봤지만 색안경은 될 수 있으면 안 끼려고 돼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접하고 이렇게 많이 가서 이렇게 어울리고 일도 이렇게 이 지역 저 지역 갔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람이 그게 없어져요. 선입견이라고 할까? 국가에 대한 선입견, 인종에 대한 선입견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그런 게 없거든요. 어차피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를 볼 때는 저도 객관적인 어떤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결론 도출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저는 설명을 드릴 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걸 보시면 아시아 쪽이 그래도 지금 현재의 상태가 강세예요.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보면 웨스턴 유럽, 서유럽이나 노스 아메리카, 미들 이스트, 아프리카 이런 데는 뭐 상승 곡선이 오히려 아시아 쪽보다 지금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쪽 금융 섹터로 봤을 때 아시아 쪽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쪽보다는 지금 못 미쳐요. 빨간색이 제일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제일 밑에 이제 보라색 선이 보이시죠? 보라색 선이 예전보다 갑자기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 이게 어디냐면 상하이예요. 근데 그 반면에 보면은 뉴욕이나 런던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 근데 그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자, 상하이가 치고 나간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금융 섹터 지수에서 좀 상위 포지션을 차지할 것 같은 거를 누군가가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봤을 땐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하이, 그리고 칭다오, 그리고 보면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그리고 청도, 홍콩, 파리, 카사블랑카, 그리고 더블린이 있고, 그리고 베이징, 런던이 약간 하위 쪽에 있어요. 그래서 상하이가 좀 약간 확률상 되게 높다. 앞으로 치고 나갈 확률이 되게 높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제일 위에 보라색 지수가 있는 게 이게 런던이거든요. 런던은 되게 스테이블해요. 변함이 별로 없어. 근데 나머지 이제 지금 보면 금융 섹터 중에 큐리,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파리, 제네바는 조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영국이라는 나라의 금융 섹터 지수는 그대로인데 나머지 나라들, 나머지 도시에 있는 도시의 금융 섹터 지수가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이게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이게 갑자기 한두 달 만에 나온 이게 데이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뉴욕을 보시면 뉴욕도 마찬가지로 노스 아메리카 쪽인데 이거는 노스 아메리카 쪽은 뉴욕 같은 경우는 되게 스테이블해. 근데 나머지 토론토,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는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아마 감을 잡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못 잡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보라색이 두바이, 그리고 빨간색이 카사블랑카, 그리고 녹색이 텔아비브, 아부다비, 도하. 이거는 보면은 미들 이스트 앤 아프리칸 센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아랍권 그쪽인데 여기는 다른 나라들보다 스테이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금융 섹터 지수가. 이 얘기가 또 뜻하는 게 뭘까요? 원래는 얘네가 되게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영국이란 나라, 영국의 금융 섹터 지수에 의지를 많이 했었고 아니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금융 섹터 지수가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금융 서비스에 관해서 예전보다 더 선진화시키고 저는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석유에서 이제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으니까. 얘네도 마찬가지로 뭐 손정희 회장이 움직이는 비전 펀드에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것도 다 미래를 보고 석유 산업의 종말, 석유 산업의 뭐 추락 이런 거를 대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카이만 군도가 나와 있고 버뮤다가 나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다른 데보다 멕시코 시티나 리오데자네이로
상파울로보다 이 케이만 군도나 아니면 버뮤다는 지금 지속적으로 섹터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아시죠? 아마 블록체인 업계에서 계속 뉴스를 보고 관심 가지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케이만 군도하고 버뮤다를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가 블록체인 금융 파이낸스에 있어서 되게 프리하게 법 제도화 해준 나라죠. 그리고 만약에 브렉시트가 이게 만약에 강행이 돼서 그러니까 뭐 이게 노딜이 됐든 브렉시트가 됐든 어쨌든 브렉시트가 되면 어떤 파장이 있을 거냐, 각국 도시에는 어떤 파장이 있을 거냐에 관해서 이걸 데이터를 나온 거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녹색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빨간색이 있을수록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브렉시트로 인해서. 근데 보면은 런던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되게 많죠. 근데 상대적으로 브렉시트가 강행되면 금융 쪽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파리가 있고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룩셈부르크 취리히가 있고 그리고 더블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걸 보시면 대충 그래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어떻게 안 좋겠구나. 어디는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런던이라는 데가 왜 2008년도에는 금융섹터 직수에서 1위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위잖아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브렉시트 때문에 웃긴 거는 핀테크에 관한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또 높아. 843이에요. 뉴욕이 두 번째 830. 그리고 싱가포르가 830, 상하이가 799.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섹터를 보고 여기 보면 선전도 있고 프랑크푸르트도 있고 뭐 도쿄도 있고 물론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야. 왜 요런 중요한 포인트들에 왜 핀테크 금융 섹터 지수 그러니까 그런 센터들이 왜 여기 다 들어가 있을까라는 걸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야. 사실은 다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피부적으로 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들은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거기다가 센터 건립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브렉시트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제가 이제 결론 지어서 여러 가지 도표를 보고 여러 가지 흐름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미 감을 잡으신 분도 있고 못 잡으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자, 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필요해요. 기존에 이제 전 세계 금융 섹터 지수 두 개의 축이 있었어. 그 한 개의 근간이 되는 거는 한쪽은 유럽 쪽에서는 영국이었고 아시아 쪽에서는 홍콩이었어. 근데 이 두 가지 기둥을 지금 저는 옮겨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래프에 나와 있다시피 지금 영국에 중심돼 있었던 금융섹터 지수가 나머지 유럽권에 있는 취리히나 룩셈부르크 나머지 국가들로 분산되기 시작을 하고 홍콩 같은 경우도 금융섹터 지수에서 상위 포지션에 있던 거를 상하이나 아니면 뭐 선전이나 싱가포르나 이쪽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이 두 개의 기둥이 박어 있었던 거를 기둥의 축을 옮기는 거야. 그 얘기는 집을 새로 짓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기둥의 축을 새로운 어떤 지역에 새롭게 건립하고 새로운 형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일단 매듭을 짓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많은 회사들이 뭐 페이스북하고 협력 관계에 있었던 거를 뭐 푼다, 뭐 페이팔, 스트리프, 뭐 비자, 마스터 막 이런 데 다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나돌고 막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페이스북 측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페이스북은 피아트머니와 패깅된 그러니까 뭐 달러나 엔화나 뭐 유로 뭐 이런 거와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들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하네요. 갑자기.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에서 이제 리브라 만든다고 할 때 어떤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냐면 이제 알트코인들 끝났다. 이제 대기업에서 코인 갖고 나오면 이제 나머지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그리고 비트코인 좀 오르면 알트코인이 다 끝났대. 그리고 또 알트코인 좀 오르면 비트코인 또 안 오른대. 근데 사람들은 그런 방송 하나하나를 보고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축이 없어. 이 코인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자기 중심 축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다 사실이 되고 진실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또 웃긴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다 아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시각을 보시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고 핵심 논리를 찝어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인 투자나 세상 사는 거, 사람 보는 거, 유튜브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10월 20일 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책임자이자 페이스북 지갑 서비스 칼리브라 CEO 데이비드 마커스는 리브라가 처음 제안된 토큰 대신 다양한 피아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 얘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제 채널을 이제 작년서부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페이스북하고 관련해서 오큘러스 퀘스트 얘기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되게 많이 했었을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오큘러스 퀘스트가 게임에만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얼마 전에 가상세계에서 사람을 만나는 플랫폼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 보면 그 스페이스 챗 하는 데가. 근데 지금 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한 가지 또 만들어낸다. 그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하고 저는 게임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거,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쇼핑하는 거, 가상 공간에서 뭔가 행위를 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게임 산업하고 되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이게 EA 아츠, 그러니까 EA 게임즈사에서 배틀필드라는 어떤 그 게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배틀필드 커런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니셜을 보시면 비트코인 같이 생겼죠. 여기 보면. 근데 EA 아츠 여기 게임사에서 예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위터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호화폐에 투자해라, 늦기 전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달러로 뭐 사든 아니면 뭐 카드로 결제해서 뭐 아이템을 사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임사, 넥슨이란 게임사, 이런 게임사들이 나중에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고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암호화폐를 벌 수 있고 오큘러스 퀘스트나 어떤 그런 걸 쓰고 VR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경제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저는 세력들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 경제가 거의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빌딩을 짓는다거나 부동산의 값어치나 공장 시스템의 생산에서 소비하는 어떤 그런 것도 거의 저는 한계치에 다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인구도 마찬가지로 정점에 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상세계의 어떤 모든 것들을 더 키워놓고 거기에 자산 배분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시기를 만들어놔야 그들한테는 전 세계의 어떤 모든 것을 더 존속하고 유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말이 좀 약간 오버하고 좀 약간 장황할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건 뭐 결론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냐 아니면 어디에 투자하냐 그거는 마지막의 결론은 각자가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전 세계 금융 파이낸스의 두 축이 움직이고 있다. 그게 어디서 어디로 가냐? 뭔가가 변하고 있나에 관해서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